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과 이란이 2차 협상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이틀 안에 파키스탄에서 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휴전 기간 내에 2차 협상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쪽에 미국 쪽에서 좀 세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번 이틀 안에 우리가 만날 수 있다, 회담이 다 성사될 수가 있다,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란이 조금 지금은 유보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회담 관련해서 정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한번 나와서 이야기는 했죠. 그래서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국제법 안에서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이미 우리 벤스 부통령이 협상장을 차고 나올 때도 결렬을 했다고 우리도 보도하고 좀 걱정스럽게 봤지만 본인은 그냥 우리의 조건은 다 던졌고 이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 하고 이란도 그때 다 세게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술 전문, 실무 전문은 끝까지 작성을 해서 끝까지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구테하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제 곧 회담이 될 거라고 하니 이 회담이 좀 빠른 시일 내에 21일 정전 기간이 끝내기 전까지 휴전 기간이 끝나지기 전까지는 한번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 벤스 부통령이 한 대학 연설에서 이번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란이 합의를 원하고 있다면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작은 합의가 아닌 포괄적 합의를 원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이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수리죠. 그러니까 지난번 이슬람마바드에서 박차고 나온 거 제이디 벤스 결국 미국 협상팀이 먼저 판을 깨고 나온 것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큰 합의를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행보 중에 하나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일까지가 일단은 휴전의 기간이니까 좀 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이 있죠. 한국에서도 우리가 본 경험이 2019년에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상이 있었는데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협상을 결렬시키고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도 내용을 보면 북한이 사실상 수용하기 힘든 가장 큰 그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미국에게 가장 유리한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받을 수 없었고 그 당시에도 판을 깨고 나오면서 결국은 협상은 계속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종의 최대치를 부르고 안 되면 일단 깨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결국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뭔가 정치적인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건 결국은 우라늄 농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것이 가장 관건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자신들의 포괄적 그런 합의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2차 회담 후보지로 1차 협상이 열렸던 파키스탄 외에 스위스, 이집트, 튀르키예까지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1차 때 했던 그곳에서 진행을 하면 여러모로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나라들은 왜 이렇게 거론이 되는 걸까요? 일단 튀르키예나 이집트 관련해서는 중재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네바 같은 경우는 지금 박원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요번에 가장 큰 합의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핵 합의거든요.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복기해 보면 2월 28일 전쟁하기 전에 1년 동안 1차, 2차, 3차 제네바에서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이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핵협상이 열렸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연장선상에서 열면은 좀 편한 부분이 있어서 제네바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느가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워낙 파키스탄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채널, 그러니까 서로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슬람마바드에서 다시 한번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특히
이른바 무니르 카드가 계속 얘기가 됩니다. 그 파키스탄 총사령관이고 트럼프와도 개인적인 관계가 지난번에 인도 파키스탄의 분쟁에 있어서도 뭔가 역할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1차 협상이 결렬이 되고는 됐긴 합니다만 파키스탄이 당시의 의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 또 의제 관리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결렬이 됐지만 판이 깨지진 않았다. 그리고 사실은 협상이 이뤄진 거에도 보면 파키스탄과 물론 중국의 영향력이 있다라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양쪽을 오가면서 상당 부분 그런 것을 했다. 이제 그렇다면은 역시 다시 한번 파키스탄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제네바로 가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파키스탄이 중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네바에 파키스탄도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파키스탄의 역할을 본다면 장소도 역시 파키스탄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휴전 기간 연장 없이 그러니까 며칠 안에 2차 회담이 열린다면 이번에 뭔가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예. 결국은 우라늄 농축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가 21일이 1차 휴전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만약 그때까지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협상이 완전히 깨져서 결렬이 되지 않는다면 휴전 기간은 다시 늘릴 수도 예. 있겠죠. 2주가 됐던 3주가 됐던 늘릴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양측이 일정 수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합의안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핵심은 농축 우라늄 문제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쨌든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포괄적 핵 공동 계획 JCPOA라고 불리는 핵 합의보다는 나은 것을 자기가 했고 그리고 뭔가 그 승리의 서사가 필요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이란은 핵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안전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승리의 서사가 필요한 거고 반면에 비슷한 또 서사가 이란에도 필요한 거죠. 예. 자신들이 그렇게 공격을 받았고 많이 파괴가 됐지만 결국 농축 우라늄을 가질 수 있는 주권적 권리는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필요한 거니까 그 부분이 양쪽에서 이란과 미국 사이에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가장 관건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난 첫 회담에서 막판에 그 틀어진 가장 큰 이유가 농축 우라늄 중단 그 기간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미국이 이란에 20년 농축을 제한했는데 이란에서는 5년으로 제한을 했다. 이 20년과 5년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20년은 한 세대 동안 하질 못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자기네들의 핵 주권을 어떻게 보면 동결시키는, 정지를 시키는 거죠. 근데 5년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고 나면 다른 행정부에서 또 다른 이제 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가 있는 그 상황에서는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때까지는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라서 어떻게 보면 5년과 20년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승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영구 포기 선언도 좀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이란이 제안한 5년, 미국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기간인가요?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예. 왜냐하면 JCPOA 아까 말씀드린 공동계획에도 따르면 이게 일몰 조항이라는 게 있어서 물론 3.67%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주긴 했습니다만 2031년 되면은 그 모든 권한이 다시금 복귀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5년간의 동결, 이게 일종의 동결이니까요. 동결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고 기간이 그보다 훨씬 더 길어져야 된다. 저도 그 우리 백승훈 박사 말에 동의라는 게 20년은 돼야 그래도 한 제네레이션이잖아요. 한 세대 정도가 되면 현재 있는 이란의 여러 가지 세력들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20년은 꽤 긴 기간입니다. 그간 또 핵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근데 이거보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정치적 서사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행할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합의를 하더라도 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4차를 어떻게 받을 것이고 어떻게 검증할 것이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기존에 있던 이란의 동결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란의 해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제 그런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2015년에 그 포괄적 행동 계획이라고 하는 JCPOA는 13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2주 안에 단기간에 하기는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양측이 중간 정도인 한 10년 정도에서 합의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조율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근데 박원근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일몰 조항이 예. 10년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는 받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했던 안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연도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한 세대 그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원근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이란 핵을 관리 통제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동결로 간다고 한다면 이게 동결이었으면 미국도 상당히 양보를 한 겁니다. 원래는 얘기가 나온 건 폐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CVID 우리가 북한한테 우리가 요구했던 그러니까 완벽하고 불가역적이고 그다음에 검증 가능한 폐기를 원했을 건데 지금은 동결로 가졌거든요. 그러면 동결이라고 하는 걸 갔을 때 그러면 이제 많이 양보를 한 건데 그럼 미국 측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컨트롤을 이란의 핵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제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박원경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IAEA의 93 추가 의정서 그러니까 모든 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사찰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증거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또 다 사찰을 할 수 있고 핵 활동이 아니라 핵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단계 그냥 계획만 있어도 다 보고해야 되는 그 엄청난 그거를 해서 만약에 이란이 그것에 사인을 해준다면 예. 연도는 어느 정도 미국도 좀 약간 뭐 이렇게 유도리를 돌려서 예. 좀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면 20년, 10년, 15년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와닿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네요. 예, 또 하나 그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440kg 정도 있다고 하는 60% 농축 우라늄 이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관건이거든요.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작년 6월 달에 전쟁을 한 거고 이번 전쟁에도 기억들 하시겠지만 2월 2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란은 임박한 위협이고 이란의 핵 문제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농축된 60%의 우라늄을 사실상 반출을 해내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야 그래야 이번 전쟁의 명분과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데 또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것 때문에 전쟁을 시작이 됐고 자신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거를 또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다 반출할 수는 없다라고 그래서 스스로 희석하겠다라고 그 희석한다라는 의미는 어쨌든 이란이 그 우라늄 농축에 대한 자신의 그런 권한을 갖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하나의 양측에 지금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20년이나 5년이냐, 뭐 농축을 하려면 중단 기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디테일적인 부분, 뭐 감시와 통제, 사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농축 우라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더 협상에 좀 난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두 분께서 모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협상이 만약에 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스라엘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 직후 벤스 부통령이 자신에게 연락을 해서 관련 내용을 보고를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영어 표현을 제가 정확히 확인을 봐야 될 텐데요. 예. 보고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방이 일방한테 보고한다기보다는 전황은 당연히 양쪽에서 공유를 하겠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정보도 미국한테 전달이 되고 미국도 당연히 이 여러 가지 협상을 비롯해서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계속 여러 차례 얘기하고 다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전쟁 목표와 미국이 생각하는 전쟁 목표가 여전히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또 이번 협상의 가장 관건 중에 하나가 앞에서 농축 우라늄도 있습니다만 결국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세력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것도 가장 핵심이죠. 물론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현재 조금 전에 YTN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워싱턴에서 미국의 중재하에 그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상당 부분 보여주기고 최소한의 명분을 갖겠다. 예를 들어서 이란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의 미국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주저앉히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제 이것도 이번 협상, 2차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 의제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백승훈 연구원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측에서 33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과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기대를 안 했다. 네, 예. 왜냐하면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레바논의 그 주미 레바논 대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 정부군이 물론 이제 이 최근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레바논 정규군입니다. 레바논도 군부가 이중 구조로 돼 있는데 헤즈볼라 무장 세력이 있고 또 레바논도 레바논 정규군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장성 출신인 분이 이제 아윤 장군이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첫 번째 내버렸던 공약이 정상국가를 만들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부가 이렇게 이중으로 나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군대로 통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자체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그 가자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헤즈볼라가 큰 타격을 받으니까 요번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멘텀 그런 거 분위기를 타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내부에서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는 국면에서 그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이 그 헤즈볼라 그 무장 세력의 그 무장 해제는 필요하다, 군부 통합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났는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레바논은 그냥 헤즈볼라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마스커스나 이런 것은 같이 레바논 시민들도 공격을 당하는 맞습니다.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격을 개시하고 있는 상대국에게 무장 해제를 물론 이제 그거는 조금 다른 민병대 세력이지만 해장을 요구하는 거를 강요한다. 물론 아윤 대통령도 그걸 원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걸 벌이려면 민심을 잃게 됩니다. 아니 공격하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들어서 그거 싸우고 있는 우리 하나의 세력인 군부 세력을 무장 해제시킨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작됐을 때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박원공 교수님께서도 주셨지만 미국은 이란 측에 대한 어느 명분 쌓기, 이스라엘은 결국은 어떤 명분 쌓기냐? 우리가 평화적으로 군사작전 들어가기 전에 평화적으로 헤즈볼라 무장해제 관련해서 할 거는 다 했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속 그 공세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명분 쌓기라서 지금 저 협상장에는 그 두 세력의 명분 쌓기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 쌓기용 회담이었기 때문에 본질인 그 무장해제, 헤즈볼라의 무장해제가 좋은 성과가 나오긴 쉽지 않은 그 애초부터 그런 회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초 기대할 수 없는 자리였다라는 두 분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2차 종전 협상이 며칠 안에 열리게 된다면 논의 테이블 위에 또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올라가겠죠. 지금 미국과 이란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조선이 뭐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이걸 놓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글쎄 뭐 그 중국과 관련된 중국 국적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중국과 관련된 유조선이 지나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확히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사령부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그 해상 봉쇄를 미국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표현한 것을 따르면 24시간 안에 그런 자신들이 해상 봉쇄를 시작하고 24시간 동안 지나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미국이 놓친 것이지 아니면 24시간 이전에 지나간 것인지 그건 사실 확인은 필요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시작하는 이 역봉쇄가 과연 우리가 걱정했던 것처럼 이란과의 어떤 군사적 충돌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지금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아직 큰 틀에서 그런 군사적 충돌이 직접적으로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위치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이 외곽 쪽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란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일부의 그런 상선들이 나올 때 이란이 만약 공격을 한다면 호위 임무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또 보호하는 과정에서의 충돌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거에 비하면 그래도 하루에 한 20척 정도는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지켜보이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미국이 말한 그런 역봉쇄의 기본적인 것은 어쨌든 이란과 관련 있는 그런 그 선박을 제외하고는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올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일단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일종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봉쇄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시작된 것이 1차 그 협상 중간에 이미 미국의 구축함 2대가 들어갔고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 보면 1차 회담을 결렬시키고 새로운 카드를 갖고 2차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도 또 역시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니까 미국이 뭔가 레버리지를 갖고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군사적 행동을 시작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미국은 항행 통제뿐 아니라 일반 상선 보호, 기뢰 제거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걸 미국 혼자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주변국들에서 지금 호응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리스트 국가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개는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영국 총리가 이제 모아서 40개국 합참의장과 같이 우리가 공동 다자틀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호르무즈 자유항행, 그다음 통항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었죠. 종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전시 상황에는 안 들어가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국적 그 군을 만들어서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 종전이 된 건 아니거든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그게 이제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40개국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동맹국들이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40개국은 종전이 되면 다자틀로서 호르무즈 항행을 우리가 자유항행, 통항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제도화 시키겠다 하고 딱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인데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가 이렇게 도와주는지는 저도 잘 감이 잡히진 않습니다. 이미 영국과 스페인과 프랑스는 그리고 독일은 자기네들은 참여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일본도 특별한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움직임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나토 동맹국고 그리고 우리 그 동아시아 동맹국 중에서는 참여하는 사람이 국가가 없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과의 그 이야기에서는 질의응답에서는 국가들이 이렇게 있고 뭐 내가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국가가 될지는 그게 리스트가 공개돼야 그 내용과 국가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차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하루 나오고 있는 소식들이 워낙 많아서 그 부분들 계속 저희가 또 따라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중동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